십시작기 3부 시작합니다. 이 세월호 참사에서 우리를 분노케 하는 것이 이 승객의 안전과 목숨을 보호해야 할 책임자, 그 선장이 가장 먼저 탈출했다는 거죠. 그런데 과거 한국전쟁 당시에도 가장 먼저 피난을 간 사람이 바로 이 나라 대통령 그랬답니다. 그리고 전쟁 과정에서 이 국군에 의한 민간인의 학살 역시 진실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죠. 최근에 이 국민은 적이 아니다라는 제목의 책을 통해서 가려져 있는 역사의 진실을 찾겠다고 나선 분이 있어서 오늘 스튜디오에 초대했습니다. 금정굴 인권평화연구소장이신데요. 신기철 소장 나오셨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금정굴이 뭐죠? 이게 금을 캐던 굴이었는데요. 예. 그 전쟁 전에 일제강점기 때 그 파졌던 수직굴입니다. 네,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게? 예, 고양시 일산 탄현동이라고 하는 곳에 있습니다. 아, 일산 탄현동. 그런데 이 금정굴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그 9.28 수복 후에 그 고양경찰서에서 그 부역을 했다고 생각되는 분들, 주로 이제 가족들인데요. 그분들 180에서 200명 정도를 그 수직굴인데 거기에서 학살을 했던 사건입니다. 아. 10월 6일부터 10월 25일 사이, 이렇게 20여일 사이에 집단 학살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휴전 이후? 예, 9.28 수복 후가 되겠습니다. 9.28 수복. 1950년. 아, 그러니까 휴전이 아니라 수복 후에 후입니다. 전쟁 도중에 민간인들을 그렇게 학살한 곳이 금정굴이다. 이거는 뭐 연구가 다 잘 돼 있습니까? 제대로 다 밝혀졌나요? 지금 그 자료까지 어지간히 나와 있는 상태여서요. 이제 그 과정들은 좀 어지간히 나왔는데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는 한 3분의 1 정도 이 정도만 파악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나마 이제 전국에서 많이 조사가 된 것으로 꼽히는데요. 그 정도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돌아가셨다고 신원이 확인된 분들은 그 유족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피해 보상을 받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2년 전에 그 대법원까지 그러니까 고등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됐는데요. 예, 보상을 다 받으셨습니다. 아, 그래요? 다는 아니고 소송을 하셨던 분만 받으셨습니다. 31분이신데. 예. 어쨌든 그나마 전국에서 가장 지금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되고 진상이 밝혀져서 소송까지 통해갖고 배상까지 받은 그런 경우로군요. 예,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우리 신 소장께서 바로 거기 지금 앞장서 계신 걸로 보여요. 금정굴 인권평화연구소장이시니까. 예.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신 소장 그 이력을 보니까 2004년 대통령 소속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활동하셨고 2006년부터 10년까지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활동하셨고.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다 이쪽에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하시게 됐는지? 뭐 이렇게 국가 범죄에 대해서 좀 관심이 좀 많이 있었고요. 이 국가의 책임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뭐 개인들이 저질렀던 잔혹한 범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비해서 국가가 저지른 범죄 그거를 능가하거든요.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는 거의 이렇게 주목하지 못하고 있는 현상들 때문에 네, 개인적으로라도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던 영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나 과거사 정리위원회에서 활동하실 때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 학살 부분을 좀 다루셨나요?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때는 안 다뤘었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 하면서부터 다뤄졌었는데요.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하면서도 이제 제가 다뤘던 사건이 그 장기수 옥사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대부분 한국전쟁 때 그 부역을 했다는 혐의를 받았던 사람들이더라고요. 절반 정도는 그렇고 절반 정도는 이제 뭐 북에서 내려온 분들이었고 이런 분들 이렇게 감옥에 갇혀서 이렇게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사를 좀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진실화해위원회에서는 한국전쟁 당시를 좀 조사하셨고. 예, 제가 맡은 사건들은 주로 이제 9.28 수복 후에 부역 혐의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금정굴 사건 같은 것들입니다. 그것들이 전국의 곳곳에 다 있었던 그 인민군이 점령했던 지역에 다 있었던 사건들입니다. 그걸 총괄을 했었습니다. 그 총괄을 해서 전체적으로 한국전쟁 과정에서 바로 그렇게 부역 내지는 부역이 의심된다는 사례로 또 미리 그 처리한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예, 국민보도연맹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런 말씀하신 유형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게 해갖고서는 총 민간인 피해자가 몇 명 정도로 추산됩니까? 한국전쟁 전부터 계산을 할 때 이제 그 유족 측에서는 114만 명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114만 명이요? 예, 4.19 혁명 직후에 이렇게
유족들 스스로 이렇게 조사를 하셨던 내용이고 예, 예. 그리고 그 한국전쟁 1년 뒤에 그 남한 비상경비사령부라고 하는 곳에서 통계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때는 1950년 6.25 전쟁 발발하고 10월 31일까지 그러니까 뭐 3개월 4개월쯤 됐겠네요. 예. 그 사이에 106만 명의 민간인이 피해를 당했다라고 발표한 게 한국전쟁사 자료에 나옵니다. 비상경비사령부는 군 사령부입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군에서 민간인 피해 106만 명. 근데 여기서는 북한군에 의해서 피살당하신 분들도 다 포함된 거 포함이 아니에요?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빠지고 예. 한국군이나 한국경찰에 의해서 피해당한 것만 106만 명이다라고 군부대에서 공식 발표했단 말입니까? 그게 이제 다 학살당한 수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고요. 예. 거기서는 이제 민간인 피해의 규모를 이야기를 했던 걸 겁니다. 지금 학계나 이렇게 알려져 있는 바로는 남쪽이 100만, 북쪽이 200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인만. 민간인 피해만요. 네, 네. 통계 수치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 정부도 이제 크게 거기에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예. 그 민간인 피해가 대체로 아까 말씀하신 보도연맹 사건하고 그다음 부역자 처리하고 이게 크게 두 종류로 나뉘어집니까? 이제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물론 이제 그 안에는 미군 폭격에 의해서 당한 피해, 특히 예, 이제 예. 북한 쪽 같으면은 뭐 융단 폭격이 많이 있었기 그렇죠. 때문에 예. 이 미군 피해가 좀 컸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예. 이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이제 저희가 볼 때는 남쪽의 피해는 이제 주로 이제 학살 피해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아집니다. 사실 네. 뭐 이에 대해서 뭐 누가 감히 접근해 본 적도 없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저희한테 알려져 있는 흔히 이제 전쟁에 따른 부수적 피해가 민간인 피해다라고 알려져 있지만 이제 저희가 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확인해 본 바로는 역시 많은 부분이 학살당한 피해가 아니냐라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하나하나가 다 밝혀진 건 아닌 거고요. 그렇죠? 추정만 되고 있는 상태죠. 저희 위원회에서 5년 동안 조사한 바 그 보고서가 한 30건 정도가 있습니다. 네. 군경회에서 그 숫자들을 다 합했을 때 제 개인적으로 합해봤는데요. 14,700명 정도가 나옵니다. 14,000. 예. 네. 그러니까 신원이 확인된 분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학살 당하셨다라고 하는 예, 예. 이름이 확인된 분들이 14,700명 나오죠. 한국군이나 경찰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100분의 1 정도밖에 지금 제대로 조사가 안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말씀드릴 물론 수 100만 명 있겠습니다. 모두가 또 한국군이나 경찰에 의한 학살은 아닐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겠죠. 그 뭐 병으로 돌아가실 수도 있겠고 실종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다시 좀 돌아가 봅시다. 우선 책의 첫 장이 피난민 제1호가 대통령이라는 제목인데 정말입니까? 제가 뭐 직접 인터뷰하고 조사해 본 바에 따르면은 그 경기 지역, 강원 지역, 특히 이제 경기 지역을 제가 주로 담당을 했는데요. 그 전쟁이 났다라는 것 자체도 전면전이 났다는 걸 모릅니다. 피난 갈 새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뭐 포성은 들렸는데 이게 전면전이 벌어졌다고 생각은 안 했고 그러니까 피난 자체를 할 상황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나 예. 이제 이승만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첫날부터 알고 있었던 거죠. 예. 전면전이 발생했다는 걸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날 오후에 이제 뭐 무초대사라든가 이런 사람들 만나서 피난 가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무초 대사가 어느 나라 대사? 미국이. 미국 대사. 예. 예.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은 이제 피난을 가야 되겠다라고 하고 오히려 이제 미국 대사가 말리는 이런 상황이었고 하루 만에 이제 피난 준비를 하는 거죠. 6월 26일에 예. 저녁 때 해서 6월 27일 새벽 2시, 3시에 떠나게 되는 거죠. 어디로 갔습니까? 뭐 부산을 향해서 갔는데 실제로 간 곳은 이제 대구까지 내려갔던 거죠. 27일 새벽에. 예. 예. 이게 뭐 이제 본인은 그렇게 해놓고 사실 거짓 방송을 하게 되죠. 27일 대구까지 내려갔다가 대전으로 다시 올라옵니다. 예. 너무 멀리 갔다라는 조언도 있었다고 하고 실제 뭐 당시 대구 3사단장을 만나서 뭐 미군들을 만났죠. 그래서 이제 유엔군이 참전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대전으로 올라와서 방송을 합니다. 예. 이제 흔히 뭐 기만적인 내용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뭐 유엔군이 참전했으니까 피난 가지 말고 있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게 뭐 안타깝게도 뭐 이번 그 세월호에서 나타나는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네요. 피난 가지 마라. 예, 그대로 남아있어라라고 하는 거였는데. 본인이 지금 대전에 와 있다는 걸 밝혔어요? 안 밝혔어요? 전혀 안 밝혔죠. 참 서울에 있다고까지 말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뭐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니어서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듣는 사람들은 다 생방송이라고 예, 그렇게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27일 밤 10시부터 11시 사이에 3회에 예. 걸쳐서 방송을 했다라고 예. 예, 자료에 나오고 있고요. 예. 예, 그것도 뭐 3회에 그친 거는 이제 그 얘기를 듣다 이제 못 듣겠어서 주변 사람들이 뭐 말린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예.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피난을 가장 먼저 이제 갔던 것이고, 예. 예, 그러면서 이제 국민들한테는 가지 말라고 얘기했던 뭐 그 원인도 이제 미스테리한 거죠. 뭐 그러니까 이후에 밝혀진 바로는 이제 군인들의 후퇴 작전, 국군의 후퇴가 후퇴하는데 민간인들이 걸림돌이 된다라고 하는 아하. 그런 관점이었고요. 그거 뭐 안타깝게도 뭐 요번 뭐 진도 앞바다 사건에서 봤을 땐 그러니까 선원들이 피난하기 위해서 승객들을 그 자리에 묶어놓는 조치. 그런 거 아니냐라고 지금 추정되고 있죠. 거의 뭐 의혹이죠, 닮은 그렇죠. 지금까지 뭐 조사된 바 없습니다. 예. 그래서 뭐 이 방송을 들은 상당수의 서울 시민들이 피난짐 쌌다가 다시 풀었다는 얘기도 있던데 그것도 확인된 게 있습니까? 예, 서울뿐만이 아니라 경기도 지역도 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우익단체 인사분들이 많이 준비를 했었는데요. 예. 이분들이 이제 라디오 방송을 듣고 짐을 풀고 뭐 대부분 이야기입니다. 뭐 그 사이에 이제 인민군이 점령을 해버렸던 것이고요. 아, 그래요. 예. 그게 27일 날 이루어진 일이로군요. 27일, 28일 새벽 사이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리고 전쟁이 딱 발발하자마자 이승만 전 대통령이 가장 먼저 공포한 법령이 계엄령이 아니라 비상사태 하에 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이었다고요? 예.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이 비상조치령이라고 이제 줄여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 이 핵심은 단심으로 사형까지 내릴 수 있는 그 아주 강력한 처벌 조항을 갖고 있는 법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인민군 측에 협력하는 즉시 이제 사형까지 당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이 법안은 사실 1949년도 1년 전에 그 국가보안법 2차 개정 안의 내용입니다. 예, 예. 뭐 그쪽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수 있을 텐데 제가 뭐 직접 구체적으로 거론 안 하겠습니다만은 그 내용 자체가 이제 국회를 통과를 했는데 그 내용이 바로 이제 비상조치령과 조치령과 거의 같다는 거죠, 내용이. 예, 예. 그러니까 이승만 정부 입장에서 그 법을 통해서 국민들을 거의 준전시 상태에서 처벌을 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1심만으로 사형까지 시킬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갑니다. 근데 그러니까 6월 25일 그 당일날 이걸 그 발표할 만큼 그렇게 긴박한 건가요? 그러니까 뭐 그 마음속은 모르죠. 근데 실제 드러났던 의도로 봐서는 49년도에 하려고 했던 그런 탄압적인 정책을 전쟁 발발과 동시에 시행을 했다는 거죠. 예. 그리고 그 내용은 다분히 그 국민들에게 이제 선전포고하는 그런 내용인 거죠. 본인은 부산까지 갈 생각을 하면서 발표한 법안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비상조치령을 통해서 실제로 어떤 일들이 저질러진 겁니까? 9.28 수복 후에, 그러니까 그 조치령이 내려진 직후에 그 보도연맹 사건들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예. 그러니까 인민군 쪽에 협조할 것 같다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히려 협조할 것 같다는 사람들은 어떤 근거로 누가 판단한 거죠? 그 내용은 전형적인 이제 가해자 측의 논리인 거죠. 그건 뭐 피해자들은 알 수 없는 일들이고, 그 군이나 검찰, 초기에는 이제 검찰이 지휘를 했었으니까요. 검찰하고 이제 군에서 그 판단을 했던 거죠. 인민군이 점령했을 때 도울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바로 이승만 정부에 대해서 반대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보도연맹이라는 게 뭡니까? 뭐 국민보도연맹이라고 해서 49년도에 이렇게 검찰이 지휘해서 반정부 인사들을 가담시킵니다. 회원으로 받아들이게 되는데 그게 검찰이 조직한 거예요? 검찰이 지휘를 하던데요. 그러니까 뭐 정부기관이 다 동원되죠. 반정부 인사를 정부기관이 동원해서 연맹으로 가입시켜요? 예, 그렇게 되는 거죠. 경찰을 주로 동원을 했고요. 예. 그러니까 그 1948년 12월 달에 국가보안법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49년도에 11만 명 정도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체포되게 됩니다. 예. 뭐 이분들을 이제 가입을 시키게 되는 거죠. 감옥에서 풀어나와서 가입시키는 이제 대부분이 그런 경우를 거치게 되고요. 예.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사람들께서 일반 시민들을 가입시키게 됩니다. 네. 이게 이제 전쟁 나기 전까지 있었던 일입니다.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분단이 되고 예. 해방 전후사를 보면 사실 좌우익 간에 이제 갈등이 참 많았었단 말이에요. 예. 거기서 파악된 좌파 쪽으로 자기들이 분류한 인사들을 예. 일제히 이제 보도연맹이라는 이름으로 쭉 리스트업을 한 거네요. 쉽게 말하면. 그렇죠. 그리고 뭐 정기적으로 소집 훈련을 했었고요. 네.
그렇게 해서 여기에 소속된 사람들을 그러면 전쟁 나고 나서 다 일제히 잡아갔습니까? 순차적으로 잡아가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 가해를 중심으로 놓고 보면은 경부고속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서쪽과 동쪽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일단 뭐 전쟁 발발과 관련해서는 동쪽에서 먼저 행동이 일어나는데 영남 쪽, 동쪽이니까 강원도부터 강원도. 강원도 쪽부터 이제 벌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기가 이제 국군 6사단, 8사단 지역인데요. 예. 이제 횡성 쪽에서부터 제일 먼저 학살이 벌어진 6월 28일에서 30일 사이에 강원도 쪽부터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학살이 내려오게 되고 이게 이제 경상도 지역까지 내려오게 되죠. 네. 그리고 경부고속도로, 경부국도죠. 당시에는 이 중심으로 해서는 이제 미군과 뭐 2사단, 7사단 이렇게 패잔 부대들이죠. 여기에서 후퇴하면서 이제 학살이 벌어지게 됩니다. 예. 그리고 경북도 서쪽으로는 경찰 조직들이 주로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 국군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서쪽을 지켰던 게 이제 국군 17년대와 국군 1사단인데 이들이 이제 미군과 같이 합류되면서 오산전투 이후로 즉 경북도를 따라서 이제 후퇴를 하게 됩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 서쪽으로는 국군이 거의 없습니다. 뭐 해병대 이런데 그쪽에서는 예. 경찰들이 주로 경찰이 후퇴하기 전에 학살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 그러니까 군, 경, 미군 할 거 없이 아무튼 예. 뒤로 처지면서 후퇴하면서 인민군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보였다라고 하는 그 이유로 민간인들을 쭉 학살하면서 빠져나갔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게 예. 경과가 나타납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희생당한 숫자가 총 어느 정도로 추산됩니까? 보도연맹원들 뭐 20만 정도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희 보고서를 종합하면은 8,000명 정도가 명단이 나옵니다. 명단 확인된 게. 규모가 8,000명 정도로.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다시 9.28 수복 이후에는 실제 인민군 치하에서 그쪽 일을 도왔던 사람들, 부역자들에 예. 대한 또 학살이 또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게 됩니다. 예. 예. 그 숫자가 그러면 얼마? 그 숫자는 12,000명 정도로 나오는데요. 예. 그 실제 피해 규모는 아직 뭐 정확히 짐작은 안 되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20만 정도 아닐까. 그것도 20만. 예, 그 정도 보고 있습니다. 네. 아까 뭐 보도연맹원들은 국가에서 관리하던 명단이 있어서 거기서 이제 20만 내지 30만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예. 뭐 부역 피해 같은 경우는 뭐 제 개인적인 견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때 전쟁 당시에 우리 국군은 뭐 소총과 탄약이 없어서 전투도 제대로 치르지 못했다라고 하던데 예. 전투할 탄약은 없는데 민간인을 겨냥할 탄환은 있었나 보죠. 뭐 결국은 그렇다라고 얘기를. 그만큼 그렇게 급한 일이었을까요, 그게? 그러니까 뭐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요. 뭐 구체적인 예를 좀 들어드리자면은 그 호남 쪽의 사례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전쟁이 6월 25일 나자마자 호남 쪽을 담당했던 부대들이 있습니다. 7사단하고 뭐 아니군요. 2사단하고 이 두 개 사단이 이제 다 올라가서 이제 전멸을 당하게 되는데 예. 그 다음에 이제 재편이 되게 됩니다. 7월 8일쯤에 두 개 사단이 이제 2사단, 5사단이 호남에 재편되는데 이 사람들이 갖고 있던 무기가 20%밖에 안 됩니다. 소총이. 네. 새로 신편된 사단도 그것밖에 안 되는데 이조차도 이제 부족하기 때문에 대전으로 다 보내버립니다. 그러니까 20% 빼고는 나머지 사병들은 총이 없어요. 총이 없죠. 예. 결국은 인민군이 들어온다라고 할 때 전부 진주로 보내버립니다. 예. 이런 상황인데 총조차도 없고 총알도 없고 예. 이리 웅포나루라고 하는 데서 해병대가 전투를 벌이는데 호남 지역에서 뭐 그때도 총이 없어서 후퇴했다라고 공식적으로 총알이 없어서. 근데 이제 그런 와중에도 민간인들에 대해서는 그런 학살이 이루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설명이 되지 않는 거죠. 실제로 좌우익 간의 갈등들이 사실 꽤 오래전부터 있어 왔었기 때문에 예. 전쟁이 터지고 일부 지역에서라도 또 일부 인사들이 군이나 경찰을 공격하고 뭐 이런 일도 있었습니까? 전쟁 나고서요. 예.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러니까 공격하거나 이러지도 않았는데 아무튼 보도연맹이다 뭐다 해서 그냥 바로바로 처형하고 이랬다 이런 말인 거죠. 그렇죠. 굉장히 계획적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강원도 쪽은 알겠습니다. 축이 그렇게는 진행이 안 되는데요. 예. 호남이나 영남 쪽에 밑으로 가서는 3차에 걸쳐서 체계적으로 합니다. 네. 참 지금 말씀 쭉 들어보니까 아직도 연구되고 조사돼야 할 게 너무나 많네요. 많습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예. 노력하셔서 책을 펴내셨지만 제가 보기에는 아직 5%도 진행이 안 된 것 같네요. 맞습니다. 예, 뭐 각 지역별로 확인해 보시면 더 잘 아실 겁니다. 거의
거의 제대로 진행된 것이 없습니다. 왜 이건 안 됐습니까? 저희 조사가 이렇게 개별적인 피해들을 주로 하게 됩니다. 이렇게 어떤 역사적인 해석이나 맥락에 대한 해석들은 전혀 할 시간도 없었고요. 예. 실제로 그런 방향에서 그 개별적인 피해도 본인이 이거 좀 조사해 주세요라고 신청한 분만. 그 유족들이 신청한 그런 경우에 한해서만 지금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금정굴과 같이 예. 좀 집단적으로 이루어진 곳이라든지 예. 뭐 이런 곳들이 주로 좀 그나마 조금씩 조사가 되고 그렇죠. 나머지는 지금 거의 진척이 없는 거로군요. 그렇죠. 그냥 전쟁의 피해 이러고 마는 거로군요. 그런 정도도 아니고 그냥 덮여 있습니다. 그 얼마 전에 뭐 한겨레 신문 같은 데 나온 것이면은 그 여주 지역의 33곳 그 군 전사자 발굴단이 발굴했거든요. 예. 2011년에 발굴한 건데 제가 조사했던 사건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때 소문만 딱 한 분이 얘기를 했던 건데 실제로 발굴이 되더라는 거죠. 굉장히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놀랐던 뭐 경험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누군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뭐 여주 읍내에 있는 분들 알죠. 누가 돌아가셨는지 알죠. 체계적으로 조사를 하면 가능도 할 것 같은데 예. 지금 이걸 조사하는 정부 기구도 없는 거죠. 지금 없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도 활동이 끝났고. 예. 네. 글쎄요. 국민은 적이 아니다라는 책. 그래서 한국전쟁에서 있었던 민간인 학살 부분을 본격적으로 다루셨는데 예. 갑자기 더 궁금증만 생기고 더 해야 할 일만 앞에 보이는 것 같군요. 예, 맞습니다. 참 대통령이 1호로 피난 가면서 가만히 있으라고 했다는 것도 기가 막히고 예. 이래저래 싸울 총알도 없으면서 민간인을 향해 총을 겨눴다고 하는 것도 기가 막힙니다. 예, 그렇습니다. 게다가 이걸 제대로 밝혀내지 못하는 예. 우리들도 또 기가 막히겠습니다. 오늘은 기가 막힌 현실만 확인하고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금정굴 인권평화연구소장 신기철 소장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